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의 모습을 담은 보도와 함께 쓰레기 대란 사태를 집중 취재한 YTN 기획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해마다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추적 보도한 사회부 홍민기 기자를 만나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 프로그램 산내의 들꽃이 피네를 주제로 열린 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언론사와 시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하는 팩트체크 넷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해내고 있는데요. 팩트체크된 언론 보도까지 주제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들 이 팩트체크 넷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과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지금 해마다 불어나는 쓰레기에 최근 코로나발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주제로 한 기획보도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방송됐는데요. 관련한 보도 분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저에게도 가장 눈에 띄었던 보도였었는데요. 한 주간 연속 보도된 예고된 대란, 갈 곳 없는 쓰레기 기획 시리즈 보도가 가장 눈에 띄었던 보도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 기획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보도라고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를 해줬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를 활용한 장보기가 증가했고요. 네. 또 배달 음식 주문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되게 궁금하던 차에 그 궁금증을 잘 풀어줬던, 그러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던 좋은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이 보도가 또 훌륭하다라고 봤던 이유는 굉장히 구조가 잘 짜여지고 취재팀 간의 역할 분담이 잘 된 보도라고 봤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수용 범위 초과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하셔서 현장 취재를 통해서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또 대안 운동과 해결 방안 모색을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갖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구성 면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고 취재팀 간의 역할 분담도 잘 된 기획 보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YTN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발굴해서 공론의 의제로 제기해 주시고 또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획 시리즈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시의성도 좋았고 구성도 탄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평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다른 언론에서도 이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선언을 단발성 기사로 다루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YTN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혹은 어떻게 이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이 이슈를 새롭게 좀 다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긴 여운까지 남는 그런 좋은 기사라고 평가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기자의 노력이 정말 엿보인 아주 긴 호흡의 리포트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똑같습니다. 좋은 보도였습니다. 특히 TV 뉴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제약이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아이템을 길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안이 연속 보도죠. 연속 보도가 이런 TV 뉴스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상황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짚어낸 아주 좋은 보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재활용, 쓰레기 문제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 정부가 책임을 좀 떠넘겼었던 것 같아요. 뭐 장 보러 갈 때 뭐 에코백 들고 가세요. 좀 적게 버려주세요. 쓰지 마세요. 재활용을 깨끗하게 잘 좀 네. 분리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탁 잘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재활용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줘야 된다. 아주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보도 같습니다. 오늘 잠시 뒤 취재 후 코너에서는 이 홍민기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YTN 보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지난 1월 11일에 방송된 건전 안마라더니 24시간 성매매의 방역 사각지대라는 보도를 눈여겨봤는데요. 예. 기자는 잠입 취재를 통해서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고요.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체계적인 시설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더 나아가 기자는 불법 영업장 단속은 물론이고 방역 점검조차 하지 않는 지자체와 경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가 안마시술소의 실태를 묵과하는 사이에 불법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역의 취약성으로 코로나의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직관적으로 전달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참 장사 안 되는, 그러니까 건전한 안마시술소 업주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잠입 취재 언제나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잠입 취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방송의 경우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와 다른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녹취를 하거나 음성을 확보하고 뭐 영상을 찍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송 기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신문 기자들의 잠입 취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물론 나중에 녹음을 들어야 되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림을 만든다는 그 작업이 정말 잠입 취재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참. 그리고 왕왕 그래서 취재를 잘 했는데 화면이나 녹취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장점이 너무 명확하죠. 시청자들의 관심 끌기 너무 좋습니다. 또 잠입 취재로 이루어진 보도는 나중에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의 형사처벌 근거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진 너무 큰 고생을 했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쓰레기 보도도 그렇고 이번 잠입 취재도 그렇고 취재 기자들 다들 고생한 그런 보도들인데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더해서 연기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인 척, 그러니까 취재진이 아닌 척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물론 이것도 항상 저희가 명심을 해야 될 게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수단이 있으면 뭐 선택하지 않는 그런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 또 다른 방역 관련 보도 살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뉴스인데요. 지난 1월 14일에 방송된 감성 주점식 영업, 음식점 기습 단속, 꼼수 영업 집중 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벽에 불을 끄고 몰래 영업을 이어가는 주점들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시 합동점검반의 기습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예. 그러나 보도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지는 24개의 업소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단속 정보 유출에 의구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정보가 신고가 됐을 수도 있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서 부정확한 추측이기 때문에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부의 보도인데요. 지난 1월 16일에 방송된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무대로 돌아온 공연들이라는 보도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실상 셧다운 상태였던 공연계가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공연사에서의 불상사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장 방역의 관리 상태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지침 등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좀 기사에서도 짧게 언급했듯이 앞으로 서울시가 일반 음식점의 꼼수 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요걸 이제 보여주려는 기사였는데 보통 이런 기사 그렇게 작성합니다. 새벽 일찍, 밤 늦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경우에 시청 같은 거대 지자체 같은 경우엔 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팀에서 촬영 장비나 촬영하신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나가셔가지고
취재를 한 뒤에 그 그림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에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테니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쓴 기사였는데 평론가님 말씀대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기사 작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주 단속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단속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단속을 하고 그렇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뭐 열심히 단속을 잘 하는데 돌아가고 있구나. 네, 예.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대로 돌아온 공연들 이 문화부에서 작성한 공연 소개 기사잖아요. 시청자들에게 볼만한 공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기사의 주 목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안정돼서 공연계가 좀 더 활발해지면 활성화가 되면 이제 공연계의 방역 상황, 평가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방역 상황이나 안전한 공연 관람 요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별도 기사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살펴주신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는데 이 전후로 관련한 YTN 보도 살펴주셨죠? 예, 저는 1월 16일에 방송된 이재용 운명가를 선고 D-2 뉴 삼성 준법 경영 총력 요 보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보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이틀 앞두고 이 이슈에 모아지는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었죠. 사실 이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잘못했으면 누구라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 네. 그 입장과 경제적 여파를 고려하였을 때 구속수감은 좀 피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대립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자칫 그 후자의 입장, 을 내면화한 채 보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우려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언론사가 대기업의 친화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이슈를 정리하기 위한 보도였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큰 틀에서의 쟁점을 짚고 재판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하는 쪽으로 보도 방향을 잡았었으면 좀 어땠을까?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특히 준법 경영에 전념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좀 너무 그 부분만 비중 있게 다룬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준엄한 지적을 달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안을 두고 기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안을 두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정말 삼성의 입장만을 담은 기사입니다.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삼성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뭐 정치권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법조계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시각의 노동계 입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입장도 네, 있겠죠. 예. 다 있을 텐데 삼성의 입장을 담은 기사만 나간다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보도국 전체 차원에서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입장에 대한 기사도 작성을 해가지고 함께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시각의 기사가 있다면 이제 B의 시각, 뭐 A-의 시각 이렇게 다양하게 붙여서 시청자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 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정작 국민들은 당장 맞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보수 언론이 늦었다, 양이 부족하다라며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67.7%는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라는 입장을 전한 기사입니다. 빨리 맞겠다라는 의견은 28.6%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백신 갖고 욕을 해대더니 왜 안 맞아? 왜 백신 확보하지 않냐고 할 땐 언제고 다른 이들이 맞는 거 봐서 한다. 이건 무슨 심보야? 특히 백신을 여론몰이에 이용한
야당과 보수 언론을 꾸짖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맞아야 한다. 조중동 기레기들 어디 갔어? 조사 결과와 이 같은 댓글 동향대로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백신 중 상당량을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7%가 맞겠다고는 답했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뜻이 숨어 있었나 봅니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프랑스는 실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책임자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프랑스 국민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공포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나? 양이 부족하다는 더 이상 화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백신이 들어오면 회피하지 않고 제때에 맞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모니터단 의견과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중국에 빗장을 건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는 이런 조치가 무색할 만큼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국경 봉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전했다. 뉴질랜드와 타이완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을 차단했고 섬나라라는 특성을 살렸다는 것을 대비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고 평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팩트체크는 취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가 많아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인 만큼 YTN은 앞으로도 팩트체크를 더 많이,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는 식당 주인에게 돌아온 건 반말과 욕설, 삿대질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연행은커녕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끝났다고 말한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전했다. 위협을 느낀 시민을 돕지 않고 방치한 경찰의 대처는 지속적으로 취재하기를 바란다고 평했습니다. 사회부 사건데스크는 향후 경찰이 어떤 대처를 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원도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법 좀 연구하고 좀 토론 좀 해주세요. YTN은 시청자 의견대로 폐업한 카페 사장님과 원격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가세 그리고 5월 말에도 종합소득세 또 이게 좀 나온다고 하시길래 차라리 그런 세금 지원이나 어느 정도 이제 임대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도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분들 입장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사회부 홍민기 기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혜경입니다. 작년 여름 역대 최장 장마와 얼마 전 어마어마한 폭설까지 이상기후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갈수록 환경 문제에 무뎌지는 요즘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연속 보도한 홍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홍민기 기자입니다. 네, 무려 7편 연속 보도를 통해서 쓰레기 대란의 문제와 해결 방안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를 아이템으로 꼽은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바뀐 1년을 좀 돌아보면서요. 네. 쓰레기 문제가 또 이걸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요새 정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맞아요. 시켜 먹을 때마다 정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이게 버릴 때마다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인천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라는 곳이 이제 서울과 경기 쓰레기가 모이는 곳인데요. 사용 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올해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의 쓰레기가 다 모이는데 사용 연연이 제가 알기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2025년까지. 2025년까지요. 그러니까 당장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일단 이번 보도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네. 사실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버리고 난 이후에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를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네. 매립지로 가는데 이 매립지는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됐고, 그러면 묻지 못하면 태워야 되는데 맞아요. 소각장도 쉽게 짓기가 어렵거든요. 네. 민원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묻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면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네. 하는데 재활용도 또 쉽지가 않아요. 아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쓰레기를 좀 덜 버리고 물건을 덜 쓰고 하는 문제다. 이런 결론으로 좀 마무리를 했던 주제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홍민기 기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사실 환경 문제를 보도할 때마다 네.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눈에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문제이긴 한데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다가오고는 있지만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들 좀 경각심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 중인 가게도 다녀오시고 취재 장소도 다양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있지만 이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딱 가게 되면 그 뭐라고 할까요? 웅장함에 일단 압도가 되는 면이 있고, 웅장하다는 게 크기가 크다는 네, 건가요? 상당히 규모가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가면 일단 그 규모에 조금 압도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거기로 들어오는 쓰레기 이제 면면을 좀 보다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은 일반 시민분들이 선뜻 가기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직접 다녀온 기자로서 어떤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듣고 싶어요.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뭐 죽은 동물 시체가 들어온다든지, 죽은 동물의 시체요. 그다음에 뭐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 바늘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선별장이 있잖아요. 매립장과 선별장 중에 어디를 취재하는 게 더 힘드셨나요? 이제 기자가 가서 취재하기에는 네. 선별장이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매립장보다 선별장이요? 네. 매립지는 이제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립지에 가면 이제 매립지 저 멀리에 있는 언덕에서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좀 멀찍이 네,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제 냄새나 이런 것들은 매립지가 좀 덜하긴 한데요. 그래요? 네, 선별장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네. 뭐 냄새나 쓰레기나 뭐 어느 면으로 봐도 이제 매립지랑 좀 비교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취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생수가 담긴 페트병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이 페트병 몸체에 있는 재질과 뚜껑과 뚜껑 아래에 있는 이 고리까지 재질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버리실 때도 이런 것들이 섞인 채 그냥 버리게 되면은 재활용품의 단가가 가치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버리실 때는 이제 라벨은 따로 떼서, 요즘에 또 따로 떼기 쉽게 나오죠. 따로 떼서 비닐에 버려주시면 되고, 이런 뚜껑과 고리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는 가위로 잘라서 이제 분리된 상태로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정말 많이 쓰는 게 바로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죠. 네,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썼던 마스크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마스크는 잘 접어서 그다음에 끈으로 한번 묶으신 다음에 네. 종량제 봉투 안에 깊숙이 넣어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이 쓰레기 보도를 통해서 홍 기자가 또 남다르게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댓글들을 쭉 읽어봤어요. 네,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런 반응들이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재활용이 100% 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우리대로,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되 이제 생산자나 다른 정부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기자가 입사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앞으로 또 이 쓰레기 문제 외에 더 취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요? 1년 동안 택배나 이제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왔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이제 청소년이나 교육 네.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그때 또 한번 저희가 취재 후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기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때 재활용률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고 정부의 규제도 뒷받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프로그램 산내의 들꽃이 피네를 주제로 열린 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4차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표현한 마을의 모습도 원금감과 입체감을 잘 표현했습니다. 곡선의 형태로 보여주는 영상도 산총과 잘 어울렸습니다. 렌즈에 담아본 사진을 동적인 영상 속에 섞어서 보여주는 것도 동적인 변화 속에 정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왜 그녀가 도가시 마을에 오게 됐고 또 플로리스트가 된 과정은 어떠했고 인생의 어떤 저점에서 꽃을 치유의 도구로 삼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좀 파악을 하고 깊게 공감하는 것, 즉 몰입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에서 나와 자연이 주는 힐링과 계절에 맞는 꽃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치유가 되었고 나레이션의 진솔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되는 힐링 다큐멘터리여서 매우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감성 다큐멘터리가 자주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매개로 하는 다큐멘터리인 만큼 꽃이 클로즈되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꽃 이름이 자막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무슨 꽃인지 어느 계절에 피어서 언제 지는지 시청자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꽃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꽃 이름을 꼼꼼하게 자막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장르적 특성상 해당 소재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 부여와 관점 해석이 필요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본 다큐멘터리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이동 제약 등 프로그램 제작에 불리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신 제작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막은 화면이 비치는 반투명의 약간 어두운 배경 위에 흰색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글자 색이 옅고 또 글씨의 획이 가늘어서 작은 화면으로 시청을 했을 때 가독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DMB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같이 화면이 작은 기기를 통해 이동하면서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DMB의 시청 환경을 고려해서 자막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청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만나는 촬영본을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촬영본을 봤을 때 되게 옛날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느끼는 점이 추운 겨울에 보기에도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코로나 사태라는 상황에서 보기에도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따뜻한 내용의 다큐가 많지 않아서 1시간 동안 약간의 힐링 타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들꽃이라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내가 잊고 있었던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좀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영상이 좀 중간중간 끊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년간의 촬영이었음에도 그렇게 좀 영상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이상으로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